자, 잘 쉬었습니까? 들어오셨어요?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서 공부했었던 국제사법재판소와 평화유지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이 시간 수업의 가장 큰 비중이라 그럴까 이런 것은 조금 이따 나오는 이런 기구들의 어떤 한계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이 조금 보다 더 중요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사법재판소는 약칭으로 ICJ라고 합니다. 예,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죠. 자, 이게 몇 년대에 있고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연합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죠. 자, 헤이그에 있다는 거 누차 얘기했었고요. 예, 국제연합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 사법기관이고요. 당연히 국가 간 분쟁의 법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이고요. 비가맹국도 일정 조건 하에 승인이 되면 재판소 규정이 당사국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성 및 권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스스로 국제법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기능도 합니다만 어쨌건 여기는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적용해서 어떤 심리를 한다. 심리라고 하는 것은 법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제 그 어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의결이 된 거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존중이 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요. 강제적 관할권이 없고 그리고 어떤 예외를 제외하고 물론 예외적인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쪽 당사자만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독도 문제가 일본에 끊임없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그럼 우리는 이제 배짱인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고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였는데 왜 니네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남의 나라 판결을 받아야 되니? 우리는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 문제는 이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당사자만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을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판결이 났어요. 이게 또 상당한 분쟁적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 판결이 구속력을 일정 정도는 가집니다. 강제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니로되 뭔가 부담을 진다는 거죠.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국제사회가 나를 좀 안 좋게 볼 거야 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담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왜 넘어가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자체가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서 강제적 조치들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재판 이외에도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기타 등등의 승인된 기관에서 권고적인 의견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연히 한 나라만의 결단이나 양 당사국 사이에 어떤 그 협의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뭐냐? 식민지 문제죠.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고요. 또 영토 문제는 빈번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할권. 여기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좁은 바다를 끼고 중국과 일본을 바다를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업 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국제 분쟁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죠. 자,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렇게 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송 절차. 자, 예를 들어 일본만 제소한 경우 한국은 동의를 거부하면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앞에 봤어요. 자, 근데 두 나라가 다 같이 그래 좋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그렇게 해서 한국의 동의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판결을 할 때 출석한 재판관. 아까 15명의 재판관들 중에 이제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리고 판결이 이제 양 나라가 받아들여진 판결 이행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판결을 어떤 한 나라가 이행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엔 안보리 쪽으로 넘어가서 조치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결정들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 절차이고, 예,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거를 이제 도표로 만들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평화유지군 얘기했었죠. 예, 평화유지군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예, 상설 군대가 아니에요. 예,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일정 정도 평화유지군에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담이긴 합니다만 선생님 조카도 예, 평화유지군 그때 이라크 전쟁 났을 때 간다 할 때 이제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 파견되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좀 치안이 불안정하거나 예, 내전이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위험지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기는 해요. 자, 이게 분쟁 지역에 파병이 되고 예, 치안을 유지하고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자, 그래서 평화유지군이 현지에 가서 이런 이제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좀 많고 특히 한국 군대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지요. 자, 지금부터 이제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 사례와 더불어 그 한계들을 좀 볼 텐데 중요한 것들. 자, 여기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좀 나오죠, 그죠? 예, 국제연합, 국제무역기구 다 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도 얘기했죠. 유니세프도 얘기했고요. 아이하고 부모가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이죠. 예,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유엔 난민기구 지금 현재 난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난민의 문제도 심각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러한 기구도 있고요. 우리 요게 APEC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자, 유네스코도 봤습니다. 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로되 우리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는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기구들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를 추려서 그것들의 그 활동의 한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보장이사의 활동과 문제점 좀 보죠. 자, 이 모습은 북한 핵실험 제재 결의안에 대한 2016년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은 핵실험을 하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경제적인 동결 조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봉쇄하고 웃자고 서자고 예, 그래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결의사항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또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정안들은 뭐 여러 차례 나왔는데 특히 2016년 거는 그동안 민생 목적, 이게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이제 동결 조치를 안 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적절히 북한이 이용을 해서 핵실험에 어떤 자금들을 대고 했었기 때문에 이 예외 조치를 거의 뭐 없앴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제재 조치가 강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하나의 사례인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예, 그 다음 비상임이사국이 10개 나라인데, 자, 비상임이사국은 뭐 그냥 업저버 형식이고요. 중요한 거는 상임이사국입니다. 여기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지는데, 이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그쵸, 만장일치제라고 하죠. 만장일치제. 자, 그래서 출석한 나라들의 상임이사국의 투표인데 한 나라도 거부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유엔이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이라 그럴까 이제 유엔군이 파견이 되었던 게 사실은 한국 전쟁이었었어요. 그것도 신기하게 만약에 소련이 참여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은 유엔군이 파견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때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안전보장이사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4개의 나라가 만장일치로 예,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한국에 유엔군이 파병되었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라도 거부를 하면 통과를 못하니 어떠한 의결 사항들이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는 국제 문제 해결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 거부권이 막강한 권리가 되면서 이게 좀 이제 어떤 신속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해결이 더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좀 일정 정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게 헌장을 개정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또 현장 개정에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이 되니 이거 참 법 하나 고치기 어렵죠. 이거 마치 이제 국내로 들여다보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을 만드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원하는데 뭐 이런 일들이 하고 많이 비슷하게 이해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래서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국제사회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화유지군. 자, 평화유지국도 아까도 얘기했죠. 다국적 군대예요. 자, 분쟁이 해소되었거나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파견이 되는 건 조금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주로 파병이 되어서 신뢰 회복, 선거 지원, 치안 유지, 경제 및 사회 개발 지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화유지군은 상설 군대가 아니다는 걸 다시 강조합니다.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을 하고요. 평화유지군은 중립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중립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근데 파견 지역이 또 일부 세력들은 예를 들어 평화유지군을 거부할 수도 있고 설사 뭐 마치 하여튼 국제사회의 눈치 때문에 받아들이고는 있다 하더라도 평화유지군의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실제 그 사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문제는 또 파견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 다국적 군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하여튼 중추적인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좀 잘 없기 때문에 그 현지 사회에서 민폐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자, 선생님이 여기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그 기사가 뜹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고 평화유지군의 한계 등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간에 그까지 다 보기에는 시간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사법재판소의 성과와 비판. 자, 요것도 여러분, 자, 요거는 눌러가지고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등교를 해서 수업을 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국제사법재판소 아니면 여러분들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국제사법소 재판소의 판결, 성과, 비판 이런 식의 키워드를 넣고 한번 쳐보면 이런 유사한 기사들은 되게 많아요. 자,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일을 해왔고 아니면 어떤 비판들을 좀 받고 어떤 한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의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건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동안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관습법을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국제법에 따라 주요 판결을 내림으로써 혹은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죠. 적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또 이렇게 재판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것도 강대국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뭐 인맥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강대국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국제연합의 결정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는 비판도 함께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국제연합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국제연합이 한 200개 개국의 회원국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몇 나라,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이제 이러한 이제 몇 나라, 요즘은 유럽도 좀 힘이 약해졌고요. 주로 이제 이 2강 체제, 미국과 중국의 입김이 너무 크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여러 기관들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강대국들의 입김이 너무 강해서 그들이 주도하는 바대로 결정들이 나거나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비판은 늘 항상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이제 막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서로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영유권 문제나 인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 등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나 분쟁의 요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상대국들이 간에 이제 평화롭거나 원만한 조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또 공부하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프리카의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일강 수역을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10여 국가가 되고요. 예를 들어 저기 동남아시아 쪽에 메콩강의 수역을 끼고 있는 뭐 그 관계되는 나라가 6개 이상의 나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물의 문제, 수자원을 이용한다거나 수질 오염의 문제 같은 것들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분쟁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당사국들 사이에 합의나 조정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호소하는 곳이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본다면, 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비중이라 그럴까 중요도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강대국들이 주도한다거나 강대국들과 연결된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 뭐 이익을 조금 더 뭐 편의적으로 확보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판결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안 받아들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가 왔을 때 안전보장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강제적인 어떤 집행력을 구사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둔다든지 해서 무언가 보다 더 강력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위상, 그쵸? 예, 그 권위를 정립해야 될 그러한 과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급하게 이제 석가탄신일 때문에 수업을 2시간으로 줄여서 하느라고 예, 좀 말이 좀 빨랐고 내용도 좀 듬성듬성했었던 것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면 다시 또 국제관계, 국제기구, 국제법을 통해서 다시 되풀이되는 요소이기도 하니 자, 우선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었어. 한 15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대. 뭐 이런 정도의 그 가벼운 개념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시간 수업하느라고 수고했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